지금까지 거의 1시간 반 동안 저희 이야기를 했는데 독소 전쟁이 왜 역사상 가장 최악의 전쟁이라고 하는지 그 전쟁의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전쟁의 흐름 양상을 바꾸는 정보전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까지 이제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진짜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한반도 이야기. 사실은 우리가 한반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독소 전쟁을 1시간 반 동안 훑어봤는데 한반도에도 독소 전쟁과 유사한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과거의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해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것 중에 아마 우리는 뭐 2만 6번의 외부로부터 크고 작은 외침이 있었다. 네. 이런 그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외침에 시달린 우리 민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프랑스라든가 옆에 소련이라든가 이렇게 그 둘러싸인 내선 작전을 잘해가지고 외부로 싸웠는데 네. 우리 기록에는 우리가 직접 그 일본을 갔다 쳐들어갔다는가 뭐 없어요. 네. 이제 고구려 시대 맨날 때, 당했던 생각밖에 안 나요. 고구려 시대 때 조금 이제 그 길을 폈던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겪었던 전쟁 중에서 멀리는 임진왜란, 네. 가까이는 한국 전쟁을 통해서 우리 독소 전쟁이나 2차 대전을 배웠던 그런 얘기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가장 우리 한반도에서 참혹한 전쟁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이거든요. 임진왜란. 예. 1592년에 발발했다고 배웠어요. 근데 그 임진왜란은 참 문제가 많은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우리 국민들이 그 피해를 받았던 그런 전쟁이고 7년 동안 외란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을 건국하고 200년이라는 그 어떤 평화 시대가 쭉 흐른 거예요. 네. 그리고 와서 이제 그 일본이 네. 100여 년 동안의 내란을 종식시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전국을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 통일한 기세를 모아서 일본이 해외로 나가려고 한다는 그런 정보가 계속 들어와요. 아, 그 조선 정부에 예,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그 조정에서 왕의 명령을 받고 사신단을 파견하는데 그 사람들의 주임무는 과연 일본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그런 호전적 인물인지 그걸 파악하는 정보의 그 임무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었어요. 그러고 갔다 와서 이제 정사가 황윤길, 부사가 김성일이 아닙니까? 황윤길, 김성일 둘이 이제 책임을 지고 갔다 온 갔죠. 거네요. 그런데 사실로. 물론 수행원들 많이 갔지만은 네. 가서 물론 거기에서 많이 수모를 당해요. 도요토미한테 막 기다리게 하고 막.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갔다 와서 결과 보고가 정사인 그 황윤길이는 도요토미 도시는 매눈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호전적이고 둘러보건데 일본은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같이 갔던 부사 김성일이가 거기서 반대 얘기를 합니다. 뭐 원숭이같이 생겼고 뭐 어쩌고 하면서 절대 그 사람은 그런 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같은 걸 봤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네요. 다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왕이 같이 또 수행했던 그 수행원 중에 한 사람을 또 얘기를 묻는데 이 사람은 김성일 같은 동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반드시 쳐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김성일은 끝까지 우기죠. 나중에 아니라 그날 저녁에 같은 동인 소속인 유성룡 씨가 김성일을 물어요. 너 도대체 왜 그렇게 보고를 했느냐 하니까 김성일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혼란하겠냐. 더군다나 제가 볼 때 주상준하는 전쟁이 일어난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기견노라 해요. 얘기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조는 그 황윤길의 어떤 그 말보다는 김성일의 말을 믿은 거네요. 그렇죠. 믿고 싶은 거지 이렇게. 믿고 싶은 걸 믿고 믿은 싶은 거네.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쟁 준비를 안 하고 소홀히 한 건데 그 당시
그 선조 왕을 비롯한 조선 대신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 상태가 좋았던 거죠. 전쟁이라는 네.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아. 그걸 알고 김성희는 그렇게 보고 허위 보고를 한 것이고, 네, 물 한 잔 드시고. 예. 결국에는 그 비슷한지 모르지만 비교인지 모르겠는데 그 독일의 라이나트 겔렌 같은 그런 네. 역할을 한 거예요. 맞아. 전 시간에 예. 말씀해 예. 주셨던. 겔렌이 그 히틀러가 소련을 가고 싶은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귀에 맞는 그런 보고를 계속 헛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희가 전형적으로 왕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렇게 헛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2년 후에 발발합니다. 발발하니까 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네. 뭐 결과는 뻔한 거네요. 파죽지대로 올라오잖아요. 네. 파죽지대로 올라오는데 부산성 특히 동네에서는 네. 일본군에서 밀수를 보내잖아요. 네. 보내가지고 우리는 명나라 가교에게 길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그 참 그 우리 역사에 유명한 그 동네보다 송상현이가 네. 내가 죽음을 그 전투예요. 그 전투를 그린 거. 죽음을 택할지언정 네. 길을 열 수 없다. 그래서 그 안에 그 동네 성에 있던 모든 양민을 비롯해서 구인들이 다 전사하죠. 네. 한 명도 안 살려줘요. 근래에 그 동네 성을 이렇게 그 발굴한 과정이 나온 건 어린애들까지 네. 다 죽여서 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이 그림을 보면 부산진 순절도라고 하는데 여기 왼쪽 아래 저게 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외군의 배가 어마어마하게 밀려왔다라는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대표적인 분화 그림. 바다를 다 덮었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 기록에 보면은 그 관측자들이 분화 바다를 덮어서 왔다는 건데 아마 그것을 이제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아마 네. 그 그림을 그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전투가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건데 제일 그러고 나서 중앙에서 그 보고를 받고 조정에 한양에서 이일 장군을 네. 내려보내요. 이일 장군. 예, 그러니까 이일 장군은 저쪽에 북방에서 여진족과 싸우면서 명성을 날린 무장이 전형적인 무장이에요. 아, 네. 사실은 생소한 이름이에요. 저는. 예, 그 사람을 이제 내려보내는데 갈 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한 300명 정도를 딛고 내려갔다고 그래요. 네? 상주에 머물면서 300명 가지고 네. 싸움이 되겠어요. 그 정도로 그 상대국 일본의 그 정부에 얻었던 거죠. 정책 판단을 못 하고 아이고. 300명 군 내려오면은 현지에서 이제 군인들을 이게 집합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조선의 네. 군병 제도가 그런 거예요. 이 상비군이 있다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 위에서 지휘관이 내려가면은 네. 내려가는 동안에 그 현지에 있는 그 구인들을 집합시켜서 거기 싸우는 거예요. 그럼 뭐 농사짓는 농민들이 갑자기 그렇죠. 군인으로 되게 변하는 거네요. 그런 사람들이죠. 아. 그 내려가 상주에 내려가 있는데 첩보병이 와가지고 곧 일본군이 닥칩니다고 이제 보고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일 장군은 그 첩보병한테 군심을 혼란시키고 민간을 얻게 한다고 해서 그것도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아니 그것도 정보를 정확하게 갖다 줬는데 네. 죽여요. 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도 억울하니까 네. 죽더라도 하루만 기다려라. 하루만. 내 정보가 맞다. 예. 확신한 거죠. 이 사람은. 그때까지 안 오면 날 죽이라는데 실제 24년 기다렸는데도 안 와요. 그러니까 죽여요. 네. 죽이는데 1시간에 벌써 일본 대군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싸우지도 않고 이 일은 그냥 바로 도망가요. 장군이. 네. 예, 도망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양에 이제 다시 이제 보고 올라왔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신립장군 가장 그 당시 조선의 가장 유명한 무장이죠. 아 신립 장군은 네. 뭐 탄금대에서도 네. 많이. 신립장군 정도면은 왜군을 막을 것이다 이렇게 또 엉뚱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경군 그러니까 그 경군? 경군이라고 해서 그 한양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수도 방위사령대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런 비슷한 성격을 띤 경군 8,000명을 들고 내려갑니다. 네. 그 주력이 뭐냐면 기마부대예요. 말 타고 싸우는 부대예요 이게. 아. 네, 내려갑니다. 이제 후에 전사가들, 역사가들은 많은 설왕설래가 있는데 왜 그 조령을 두고 문경세제 거기서 매복해서 적을 막지 않고 왜 광활한 그 탄금대로 나왔냐는 데 대해서 또 반대론자들은 그때 모집한 사람들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거기다 하면 다 도망갈 것 같아서 배수진 쳤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신립장군의 8천 명이 거의 대부분이 김하병이기 때문에 네. 그 김하병의 특성을 조령에서는 못 살린다. 그래서 그 들판이 있는 탄금대로 했다고 이런 말도 있는데 아, 그럼 이일 장군이 상주에서 저 도망가잖아요. 상주에서 이제 왜군한테 패한 다음에 그 왜군들이 조령을 넘어서 충주 쪽으로 간 네, 거네요. 그렇죠. 그 길을 오는 길을 막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조정은 신립장 정도면 충분히 이길 거라고 또 자만을 하고 있어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일본의 조총 앞에서 김하병은 아무런 무의미한 것이고. 조총 갖고 오는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록에 보면 우리가 그 전에 조총을 일부 입수를 해요. 해가지고 그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는데 네. 창고에다가 그냥 보관해 놓죠. 어쨌든 간에 그 탄금대에서 일본 대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명도 못 살아요. 전부 그 탄금대로 신립장군도 탄금대로 투신해 죽어요. 네. 그 장군들 다 죽고 네. 한 명도 못 살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북진에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그 20일 만에 부산에 상륙해서 20일 만에 한양성을 그 얘들이 왜군이 점령을 합니다. 왜군이 장악을 합니다. 네. 그때 이미 선조는 평양까지 도망가 있었고 다시 또 올라가니까 이제 그 의주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명나라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뭐 좀 반전의 기회가 생기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조선이 네. 그런 그 준비를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치고 일본이 이제 그 전략적인 판단을 여기서 이제 그 잘못한 거예요. 조선도 그 당시 일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네. 정보 판단을 못한 것도 네,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침략을 하기 전에 네. 상당히 그 오랫동안 정보 활동을 해요. 우리 조선에 네. 스님으로 의정해 온 사람들이 있고 네. 상인으로 의정해 오기도 하고 해서 각 곳을 다니면서 정보 파악을 다 몇 년 동안 합니다. 시켜놓고 이제 전쟁을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이런 사람들은 일본식의 생각을 한 거예요. 일본식의 생각이요. 일본 뭐냐면은 이 전쟁을 하면은 네. 그 영주라든가 그 지휘관은 후퇴라는 게 없어요. 항복도 없고 아, 할복자살하지. 할복을 하거나 네. 싸우다 죽는 거예요. 네.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네. 싸우다 못 죽으면 할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도망간다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부러 이 세 개의 부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전공을 빨리 세워라 이거야. 가서 그 한양 가서 조선왕을 빨리 잡는 사람이 최고 1등 공신을 주겠다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네. 그 공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한양으로 가는 거야. 세 개로 그러니까 나눠서. 전쟁의 첫 번째 목표가 임금을 잡는 네. 게 첫 번째 목표였군요. 일본식 판단한 거예요. 네. 그럼 왕을 잡고 조기에 조선을 자기들 세력권에 두고 그다음에 이제 명나라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인도까지 가려고 준비를 해요. 인도까지요? 네, 인도까지. 야. 그래서 얼마나 좀 웃기냐면은 조선은 분할은 누구누구 주고 중국은 해서 어느 영주한테 주고 인도까지 주겠다고 이렇게 공언해요. 아,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나눠 거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공언을 하고 독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왕이 아니 우리 조선 선조가 그렇게 빨리 도망갈지 몰랐다는 거죠. 전략을 잘 짠 거. 네, 전략은 이제 판단 비슷한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그 역사에 잘 안 나온 얘기들인데 네.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하면서 네. 제일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키예프 전투에서 3개월 동안을 묵잖아요. 독일 네. 정예군을. 네. 그런 밤에 그 독일의 소련 침공 작전이 완전히 그 계획이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모스크바로 못 가고 못 키예프에서 가고, 머물렀지 3개월을. 3개월을 거기서 머무르는 바람에 전선이 확대를 못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엄청난 그 이 모스크바의 동장군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독일군들이 막 얼어 죽고 네. 동상 걸리고 작전을 못 해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는 그 윤활유나 시름 기름 같은 것을 아무 때나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총도 마찬가지고 네. 대포도 마찬가지고 전차도 마찬가지고 일정한 온도에서 쓸 수 있는 그 윤활유나 그 기름이 있어요. 아, 그 얼어요 기름도? 기름도 얼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군사용 기름은 이게 어느
그 온도까지 사용한다는 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니까 그 독일의 가장 그 주력군은 기동화된 그 탱크 부대란 말이에요. 탱크 부대가 지대로 역할을 못 해요. 이 추운 겨울에 더나 병사들은 다 얼어 죽고 막 월동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똑같이 이 그 상황이 됐네 일본이 일본이. 그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일본이 저게 그 우리보다는 따뜻한 지역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빨리 그 4월에 이제 그 쳐들어와 가지고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해서 그 다음에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건데 네. 왕이 도망가는 바람에 네. 쫓다 보니까 네. 평양성하고 원산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일본군이. 그때는 2월이에요. 이제 겨울에 닥친 거야. 겨울에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일본 군들이 월동 준비를 안 해가지고 네. 가고 싶으면 못 가. 선조왕을 잡으러 눈앞에 있는데 못 가요. 추워서. 네. 막 얼어 죽고 다동상이 걸려요. 그런 그 전략적인 판단 미스가 또 이루어져요. 계절이 안 도와줬네. 네. 요토미 히데요시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가장 그 일본 그 기록에 보면은 네. 그동안 조선을 점탐을 많이 했잖아요. 정보 파악을 많이 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그 사대부 양반들에 의해서 그 일반 백성들이 엄청 수탈을 많이 당하고 수탈당하고 해요. 있었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제도를 만약에 그 이 사대부들을 치고 그러면은 이 조선의 백성들이 우리를 반영할 것이다. 아. 그래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은 네. 개전 초기에는 절대 조선 백성들을 건들지 마, 해를 끼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려요. 그러니까 실제 개전 초기에는 우리 조선 백성들을 이 일본군들이 이렇게 피해를 안 준다고요. 양반에 대한 반감이 있으니까 네. 민심을 얻으려고 했구나. 네. 그랬는데 예기치 못한 그 저항이 부딪힌 거예요. 조선 관군 다 무너졌는데 네. 의병들이 의병. 의병. 임진왜란 때 의병. 예,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박재홍, 홍의장, 조헌, 박재홍, 옥천의 조헌. 예. 김동영 장군이니까 뭐 많잖아요. 네. 각계에서 일하는데 이게 게릴라 부대 같이 하는 거예요. 정규군 싸우면 되는데 네. 이게 지형짐을 이용해서 네. 지형은 우리가 유리하니까 네. 치고 빠지고 밤에 습격하고 네. 보급 창고 불태우고 막 이러니까 네, 네. 일본이 아주 골치를 아픈 거예요. 이게 그 일본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그 저항이 부딪히죠. 심지어 의병장들이 양반 출신들의 의병장이 또 많았던 것 거의 같아요. 대부분 그랬죠. 거의 대부분이. 그것도 반전이네요. 네, 거의 대부분이 그 당시 그 지역의 양반 계급, 사대부 계급들이 네. 자기 논 팔고 자기 가병, 가솔들 끌고 그다음에 그 농노 네. 그 이런 놈을 끌고 다니면서 만들려 뭐 100명씩 200명씩 만들면서 그 합쳐져 가지고 네. 큰 규모로 막 몇백 몇천 명씩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전부 그 겔러전이에요. 겔러전 숨어서 싸우고 산에 내려와서 그 일본 네. 그 보급품 끊고 네. 기습하고 이런 거 한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일본 조정에서 전략적인 실수를 했던 것이 조선왕을 빨리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전략적으로. 이게 보급품이 가장 중요한데 보급품이 먹는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먹어야지. 예. 네. 근데 우리 한국의 조선의 곡창지대는 전라도란 말이에요. 네. 이걸 내비도 그냥 올라가요. 맞아요. 이게 경상도, 충청도 쪽으로 예, 해서 그냥 바로 올라가요. 서울로 해서 평양으로 네. 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급품 문제가 상당히 이제 이 부산서부터 도로도 발달돼 안 했는데 네. 거기까지 평양까지 보급품을 실어난다는 게 네.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보급 문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은 원래 조선 침략이 이게 목표가 아니고 네. 인도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가 엄청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 네. 중국이나 그 남쪽 그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동남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소홀히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애들이 그 전략에서 제외시킨다고요. 전쟁 목표에서. 그때까지는 잘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그 가치를. 그러니까 제외를 시켰겠지. 그때까지는. 있었어요. 있는데 전략적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조선왕만 빨리 잡으면 그 조선반도의 전쟁을 빨리 끝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불량미 사건이 터지고 나중에 이순신이 네. 그 제해권을 장악해 못하게 하니까 네. 만약에 그 제주도를 얘들이 먼저 선점해가지고 네. 거기를 교두 앞에 거기서 만약에 그 해상으로 들어왔으면은 네. 이 남해안 제해권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네요. 거기서 바로 이쪽에 한강이나 서해안까지 대동강 다 쪽으로 올수 있단 먹히는 말이에요. 거네요. 나중에는
만약에 조선 전쟁이 끝나면은 네. 중국 전쟁할 때 중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교두벽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걸 얘들이 소홀히 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죠. 네. 나중에 이제 곧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엄명을 내려요. 그 정유재란 때 어떤 수를 쓰는지 전라도를 빨리 점령을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제주도를 해라. 네. 이렇게 점령하라고. 다시 침공했을 때는 정유재란 때. 정유재란 때는 전라도의 전략적인 가치 또 네. 제주도의 전략적인 가치를 이제 인정하고 그 엄명을 내려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명랑해전이 왜 중요한 거냐 그러면은 네. 그 정유재란 때 네. 발생한 거죠, 명랑? 명랑해전 우리는 그냥 12척 나중에 한 척이 이제 플러스 13척이 이제 네. 명랑해전 싸우거든요. 네.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네. 있다. 그러니까 이 13척의 배를 가지고 300여 척이 넘는 일본군을 막았다는 걸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죠. 이게 아니에요. 이 싸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네. 앞에서 말한 대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라도를 무조건 내고 점령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선을 몰아서 제주도를 제주도까지. 점령하라고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네. 이 육군들이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주성이 함락되고 금산 그 전투에서 우리 의병들 700의 총이 지금도 있잖아요. 700명이 몰살을 당할 정도로 막 격렬하게 싸워요. 결정적으로 그 이쪽 전투에서 이치? 예, 엄청난 전쟁이 이렇게 전투가 벌어져요. 네. 거기서 밀리고 하는데 내려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돌아서 영산강 쪽으로 우리 배후를 치려고 한 거예요. 네. 여기 워낙 의병을 비롯한 조선군 이쪽이 저항이 심하니까 네. 엄청나게 피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로 못 가. 가서 계속 거기서 더 서로 안에 피해가네 엄청난 그 희생을 치르니까 일본군이 연산강이나 금강 쪽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해군을 이용해서 그거를 명랑해전에서 이순신이 막은 거예요. 차단한 거네요. 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배가 남해안을 돌아서 서해 쪽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라도 영산강에 네. 영산 쪽으로 올라와서 만약에 우리 그 전라도 배후를 쳤으면은 네, 네. 그냥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를 이제 점령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랑해전은 우리 이순신 장군이 13척을 배를 가지고 네. 그 일본군 300여 척이 넘는 대군을 격파했던 그 이상으로 네. 전략적인 가치가 엄청 큰 전투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싸움이 크다고 해가지고 중요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든 그렇죠. 전쟁이 작지만 중요하다라는 가치가 생각이 있는 들어요. 거예요. 가치가 가치가 있는 싸움. 물론 명랑해전 자체가 그 규모도 컸지만은 네, 네. 그 성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전략적 가치가 아무튼 중요했다는 거죠. 그 임진왜란을 통해서도 이 또 전략이라는 측면과 또 정보 전 측면에서도 또 엄청 분석해 볼 중요했죠. 수가 있네요.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네. 그 전쟁을 지휘하면서 자기가 네. 그 히틀러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을 침공한 그 갓도라든가 이런 그 장군들이 아무런 작전 제한권이 없어요. 제한권이 없어요. 그 나고야에 앉아서 네. 일일이 지시하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귀만 기울이는 거예요. 그 히틀러가 그 네. 총사령관이 돼서 독소 전쟁을 똑같아요. 지휘했듯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일본에 앉아가지고 네. 원격으로 지휘를 했다는 거예요. 지휘했어요. 현장도 잘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교토에 있어야 되는데 네. 나고야라는 데로 성을 쌓고 네. 자기가 모은 나고야 성을 성. 쌓고 네. 거기서 이제 조선 전쟁을 지휘해요. 일일이 그 부산 가라 어디 가라 뭐 전라도 뭐 해라 다 지시하니까 네. 그 조선에 와 있는 그 일본군 장군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지휘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히틀러랑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굉장히 유사하네요. 유사죠. 호전적인 것도 유사하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그쵸. 결국에 패망에 이르게 한 것도 현장에 유사하고. 안 마본 사람이 현장을 지휘한다는 것은 오불성설 아니야.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겠어요. 네. 그 히틀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똑같이 한 거예요. 선조도 그래요. 선조도 그 평양에 앉아서 네. 그다음에 한양에 앉아서 네. 저 남해바다에서 네. 이순신 장군 보고 왜 안 나가느냐 네. 막 나가라 안 나간다고 잡아서 잡아 올리지 않습니까? 네. 죽이려고 하잖아요. 네. 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바다에 가보지도 않는 왕이 앉아가지고 왜 부산에 안 나가느냐 왜 그 대마도를 향해서 거기서 기다렸다가 오늘 일본을 안 잡느냐 네. 그 명령을 불복했다고 잡아다가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이순신 장군이 안 싸웠다고. 안 싸웠다고. 안 자기 싸웠다고. 명령을 불복했다고 이제 네. 잡아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네. 그 기록을 보면은 그 이순신 장군을 압송해 오고 나서 지시를 내려요. 교지를 내리는데 그 이순신 장군의 제목을 열거를 합니다. 언제 어떻게 그 짐의 지시를 거부했고 뭐랬고 하면서 이런 불충한 그 군인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한다고요. 죽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앉아서 공나라 판나라했어요. 저 똑같아 히토요토 히데요시나 선조나 네. 똑같이 군사에 군자들 본 사람들이 네. 전쟁을 지휘한 거예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우리 이 임전을 통해서 우리 조선이 전투 준비, 군비 강화에 너무 소홀히 했어요. 소홀히 했네요. 네,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까 300명 가지고 싸우러 갔다고 우리는 하니. 역사에서 배우면서 그 고려말은 말이야 엉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이라는 국가가 새롭게 만들었다고 정당성을 받고 해서 그 네. 기록은 승자인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쓴 기록이거든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여기서 되짚을 것은 최영 장군이 그 당시 최고의 그 고려의 명정했었는데 네. 판단 없이 요동정보를 하자고 했겠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 당시 이제 그 왜구라든가 홍건족들하고 싸우는 이런 과정에서 그 전투검이 풍부한 그 정예 병사가 30만 명이 있었어요. 고려말에 고려말에는 30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 텅 비어 있는 원이 망하고 그러면서 텅 비어 있는 유동 지역은 우리가 선점해야 되겠다 싶은 절실한 판단에 최영 장군이 그 정예 병력을 더 투입시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성계가 회군을 하죠. 네. 이성계의 회군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소국이 약국을 대국을 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런 그 정예 병력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것이 조선 개국 이래 200년 동안은 그냥 평화 시대로 온 거 아니에요. 네.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어떤 외부적인 그 침략이라든가 전투 같은 게 빼놓고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군비를 소홀했던 거죠. 네. 우리는 역사에서 계속 역사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는 역사밖에 안 배웠으니까 역사를 통해서 알 네. 수밖에 없죠. 이 율곡의 10만 양방성에 대해서 네. 선조나 조정이 무시한 걸 근데 안타깝게 하잖아요. 그럼 되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 10만 명을 그 양성시키려고 하면은 네. 그 당시 돈의 가치는 네. 쌀로 했잖아요. 쌀 쌀 50만 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년에. 1년에 네. 먹여야 되니까. 먹여야 되니까 그 쌀 팔아서 이제 옷도 만들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걸로 이제 뭐 봉급도 주고 그다음에 그 무기도 사고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게 50만 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조선 왕이 쓸 수 있는 돈이 10만 석밖에 안 돼요. 40만 석이 모자라는데요? 아니 모자란 게 아니라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10만 얘기야? 석 가지고 왕은 또 왕실을 꾸려 나가야 되니까. 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200년 동안 흐르면서 예를 들어서 세조왕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난을 겪으면서 그 자기 수족들한테 땅을 자꾸 떼주잖아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국가에서 가지고 할 그 이 재물을 전부 부하들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이 사대부들이 전부 그 땅을 차지하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세금도 안 내.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왕실은 왕실이라는 건 국가 재정이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국가 재정은 빈약해지고 빈약해지는 사대부들은 거예요. 뭐 부유해지고. 불만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망양성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사대부들이 내놔야 되거든. 사대부한테 달라고 그래야 되겠네. 기득권들이 그걸 안 내놔.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라기를 바란 거야. 그때 그 팽배하게 그걸 선조는 같이 따라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그 준비 없이 그 임진왜란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선 상황이 10만 양병을 하려면 사대부들이 쌀을 내놔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네. 그렇지, 세금을 구조적으로. 내야죠. 예. 그런데 사대부들이 쌀을 내놓기 싫으니. 거기서 10만 양병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안 되죠. 그러니 하지 말자. 뭘 양병을 하니 이러고 말았겠네요. 불가능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당한 거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영화나 책이라든가 그 역사에 더 많이 배우잖아요. 충신으로 알고 있죠. 네, 그렇게 충신이죠. 저 임금한테 개인적으로 배반당해도. 근데 그분도 하나의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네. 그
이순신 장군이 결국에는 이제 왕의 명령을 거부한 채로 이제 의금으로 압송돼 가지고 네, 네. 고문을 받잖아요. 네. 고신이라고 하죠 그 당시는. 네, 네. 그게 이제 정유재랑 명랑 전이야, 그치? 그치. 명랑 전에 전에, 백의종군 할 때. 네.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네. 워낙 그 전라도 이쪽 지역에서 네. 이순신 장군의 그 인기라든가 이런 명성이 높아지니까 네. 선조가 시기 질투했다는 말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왕의 지시를 안 받은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 중에 뭐냐면은 그중 그 일반 평민이나 이런 사람 상민들이 양반이 되는 것은 그 당시 조선사에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 삼군 그러니까 삼도 수군 통제사라는 네. 이순신이 뭐라고 이제 왕한테 건의를 하냐면은 현장에서 내가 군관으로 장교로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조선사의 계급 사회를 완전히 깨는 이런 행위예요. 그게. 네. 왜냐하면 이순신은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평민이나 노비로 사는 사람을 갖다가 네. 키워가지고 병사를 시키고 그 사람을 장교로 시킨다는 것은 양반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인센티브를 통해서 네. 동기를 부여하는 네. 그런 결국에는 정책이네. 그게 이제 통과가 돼요. 워낙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아, 그런 거래요. 네. 그런 과정에서 선조가 아주 그냥 그것도 중앙에 있는 조정 대신들이 저놈 저거 아주 사회 질서를 문란시키는 이런 격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그 상황을 통해서 조정하고 계속 머리가 멀어져요. 결국에는 이제 왕의 지시를 거부했던 명분으로 그 잡아다가 고신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왕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건 저 가서 공격해 했는데 이게 부산포를 일본 나가라고 하는데 응. 부산포까지 가요. 네. 그래서 부산 그 해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제 위에서 이 간신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 네. 이순신이 말 안 듣고 했다고 계속 또 조정에서 이제 이순신을 반대하는 조정 대신들이 계속 이간질을 해요. 아, 또 그거를 일본 군에서 또 역정보를 흘려가지고 계속 네. 그 올리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전라도 지방에서는 또 일반 국민들한테는 영웅이고 충신했었는데 네. 조정이나 왕한테는 또 일본한테는 아주 저게 밉보이는 그런 존재여서 그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죽하면은 네. 이순신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스탈린이 네. 전쟁 전에 그 독일군 건드리지 말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피하라고 하듯이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순신하고는 싸우지 말고 피해라 그래 간다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순신하고 안 싸워요. 피해 다녀요. 일본 군들이. 일본 군들, 해군이. 왜군들이. 네. 근데 그 정도로 그 명성이 자자하고 국민들한테 영웅적인 대를 받는 그러한 그 전쟁 지도자가 네. 선조는 불안했던 거예요. 아. 중앙의 사대부들은 불안했던 거예요. 저기서 저 힘을 그 당시 조선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네. 그 유일한 집단이 그 이순신 집단이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잡아올려서 죽이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지를 내린 거예요. 네. 의정부에다가 죽이라고 죽이는 자백을 받으라고 한 게 얼마나 그 고문이 심하겠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 난중료의 그런 그 고문 얘기는 일치 안 해요. 아. 근데 추정컨대 왕이 죽이라고까지 했는데 역적으로 물은 거 아니에요. 네. 그 조선 시대 때 그 죄수들을 고문하는 게 엄격하게 통제를 해요. 얘를 장을 때린다. 장 80대를 이제 판결이 났어. 그 한 번에 방 80대면 죽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10대씩 나눠서 때려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제시를 한다고요. 근데 단 예외가 있어요. 역적은 역적으로 몰리면은 그 제한이 고문하는 없어? 제한이 없어요. 야. 죽여주세요, 막. 네. 그 대신 역적 근거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은 그냥 역적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많은 고시를 당했겠어요. 근데 그 얘기가 일체 기록이 없어요. 아, 멋있다. 아니, 근데 이제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순신을 그 살려준 사람이 모든 그 조정 대신들은 이순신 죽인다고 그래요. 네. 상소를 막 올리고. 근데 정탁 그 친구 정탁이 네. 장계를 올립니다. 네. 올려가지고 치면은 이 선조를 이렇게 띄워요. 선조의 그런 그 덕에 의해서 이런 장군이 태어났고 그 전하의 그 은덕에서 네. 이런 그 훌륭한 그 활동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해놓고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가에서 성을 베풀어서 그 백의 정군에서
또 충성스러운 전화를 만든다면은 만백성이 전화를 물어봅니다. 그런다고요. 그 훌륭한 지휘관을 장군을 죽이긴 쉬워도 네. 얻기는 힘들다. 맞는 말이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했고 네. 이제 올리는데 그 장계를 상소를 보고 네. 선조가 안 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또 자기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글을 이제 잘 썼네. 풀어주면서 백의종군 시킨다고요. 네. 권율 장군 있는 거기 가서 백의종군 하라. 그래서 이제 보낸다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소식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삼도 수군 통제할 때는 이 이순신 장군이 엄청 효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그 여수까지 모셔놓고 극진히 모신다고요. 근데 아들이 그 역신을 잡혀가지고 있다니까 엄마는 알잖아요. 네. 그 당시 아들이 죽는구나. 죽기 전에 내 아들 한번 얼굴 보겠다 해가지고 여수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서해안에서 배에서 돌아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나오다가 이제 그걸 알아요. 그래서 배에서 자기 어머니 시신을 인계 받아가지고 아산에서 장례를 치르고 통고라고 그래요. 3일 동안을 울면서. 그리고 원래는 그 조선시대 때는 그 지휘고를 막론하고 부모상을 당하면은 3년 동안을 이렇게 상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복귀를 네. 하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은 죄인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상을 못 치러요. 그러니까 어머니 장례만 치르고 다시 이제 걸어서 저쪽에 권율 장군이 있는 사천까지 내려간다고요. 그 사천에 가서 칠천년 해장에서 원균의 우리 조선 수군이 대패했다는 걸 얘기를 듣고 하루 내내 통곡을 하고 운다는 이런 그 난중일기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틀 후에 이제 그 칠천년에서 패전했던 일부 장교들이 와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를 해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원균은 살점을 씹어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극한 표현을 해요. 아, 밑에 있는 부하들이 부하들이요.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그러니까 완전히 무능한 장군이야. 네. 원균은 일부 이제 뭐 원균의 그 종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요새 뭐 근래 네. 한국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싸우다 패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 일본군에 기습당해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 도망가다가 막 배 떨어 죽고 다 이래 죽는다. 전투자원 전투 못하고 그 많은 그 함선과 장비와 병력이 그냥 바닷속에 다 수장돼 버린 거예요. 비교가 이순신이 그 되네. 우는 이유는 자기가 그 공들여 만들어 놓은 그 함선들, 네. 장비, 무기 그리고 그 장병들 네. 하루치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게 한 번에 날아가 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통곡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망했으니까 네. 조정에서는 삼도 수군 통제를 누구 해야 되는데 만약에 경상우수했던 이혁기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분명히 됐을 거라는 그 거야. 사람 죽었구나.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이순신 장군의 가장 측근 네. 그 부하였거든요. 죽는 바람에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순신한테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를 그 교지를 내린다고요. 네. 그게 진주에서 그걸 받아요. 뭐 저라고 이제 받았겠지 네, 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교지가 또 이게 웃기는 게 네. 삼도 수군 통제사의 그 급 계급이 원래 종 2품이에요. 네. 네. 근데 한 당에 내리는 종 3품을 줘. 아. 삼도 수군 통제사인데 거기에 주는 직급은 네. 정 3품이에요. 한 단계 내려주는 거야. 그럼 이 정삼품이라는 건 뭐냐면은 경상 우수사, 좌수사. 네. 이 좌수사들하고 같은 계급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중국의 예를 봐요. 왕손이라는 사람이 죄인으로 이렇게 공을 세워서 그 조정과 국가에 이렇게 공을 세웠으니까 네. 너도 죄인의 몸으로 공을 세워서 짐에게 충성하라. 이렇게 한다고요. 아, 죄인이라는 말도 좀 거북하네요 듣기가. 지금, 죄인이라고 해요. 지금 예. 생각하면. 죄인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네. 그것도 직급도 낮춰놓고 그럼 어떻게 통제를 하겠어요. 직급이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때 이순신 장군은 인간적인 피해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그 예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그 조선에 이제 한양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기 평안도 함경도까지 이쪽은 네. 제주도 전라도 광양 등 많은 관리들이 파견 나가잖아요. 네. 그럼 이 관리들이 왕을 향해서 일정 기간
그 시점에 항상 그 의료 그 이관 정지하고 절을 하는 그게 망골예라는 게 있어요. 망걸예. 예. 걸을 바라보고 절을 한다 예, 이런 뜻인가 예를 보네요. 갖춘다 그런 예. 얘기죠. 그 이순신은 그 전에는 항상 아침 저녁으로 왕 선조를 향해서 이게 절을 했다고 그래요. 망골예를 올렸다고 그래요. 예, 예. 근데 그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교지를 받은 그 순간부터 망골예를 안 해요. 아, 이순신 같이 이게 충직한 사람이 예, 예.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아마도 그 인간적인 어떤 것이 있지 않나 전 남들이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 되게 인간적이네요. 사람이었네 이순신 장군도. 아니 그 보직은 옛날하고 같은 보직을 받기는 했는데 직급을 한참 내려가지고 준 거잖아요. 그럼 열받을 만도 예. 했겠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 사천에서 걸어서 그 명량까지 가는 거예요. 네. 가서 이제 중간에 불량미도 또 하고 또 흩어졌던 그 군인들도 다시 모으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순신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 고문을 당했다는 것은 어떻게 그 추측을 할 수 있냐면 그때 이순신 장군 나이가 53세거든요. 네. 적지 않은 나이예요. 물론. 그때면 할아버지네. 예. 그런데 그 해전에서 그 많은 전투를 치르고 배에서 생활하신 분이 그때부터는 배멀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잡혀서 고문 당한 후유증인가 동안에 보다. 휴유증으로 이렇게 몸이 세약해지고 했잖냐 네, 이렇게 네. 예, 추측들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근데 참 그렇게 훌륭한 장수를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좀 장기전으로 갔기는 했지만 결국 왜구를 네. 물리쳤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충무공이 된 거죠. 그래서 충무공. 근데 이제 그 이제 전후 처리에 대해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선조 임금의 가장 그 아킬레스건은 취약점 뭐냐면은 도성을 버리고 백성을 뭐 도망간 거거든요. 몽진했다는. 몽진은 몽진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도망간 건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네. 몽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왕이 선포를 해요. 우리 조선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삼국이 명나라가 도와줘서 이 오랜 전란이 끝났다. 그 공을 글리 돌리는 게 뭐냐면은 조선에다가 하면 조선의 왕인 정점에 있는 왕은 뭐 했느냐고 이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애써 그 공을 그 명나라에 돌려요. 그리고 그 논공 행사를 하는데 1등 공신에 제일 높은 1등 공신에 이순신이나 뭐 이런 그 의병장들 활약했던 이런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갔어요? 그 저기 의주까지 피난 갈 때 따라했던 내관, 내관이요? 예, 이런 사람들 1등 공신에 들어가고 내관이 임진왜란 1등 공신이에요? 예, 들어가고 이쪽에 그 목숨 걸고 싸운 의병장들이 어떤 시호를 받거나 네. 그 사람들의 훈 받은 그런 기록이 난 기억이 없어요. 아, 우리 역사에서 그런 기억이 없다고. 우리는 그냥 그 홍위 장군, 네. 그 곽재호, 김동영 장군 이렇게 나오지 네. 없다니까요. 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도 지금 성웅 아니에요. 성웅이라고 우리가 칭을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역대 최고의 무장이면서 네. 그 영웅으로 칭하고 있는데 네. 이분이 그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선조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한참 후에 나중에 후대에 받는다고 충무공 시호를 받는다고요. 네. 그 정도로 선조왕은 그 뭐, 전후 네. 처리 과정에서도 그런 편협하고 그 이런 것을 보여줘요. 국민들을 그 전라도 이게 통합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애써 낮추고 심지어는 그 의병장들의 그 활동을 그 폄하시키기 위해서 네. 이 일본군 내통했다는 그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장으로 의병장들한테. 의병장을 쳐 죽여요. 막 죽이기까지 한다고요. 네. 네. 왕이 그런다고 끝난 다음에. 예. 야. 예. 그러니까 그럼- 아니 그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독소 전쟁 계속 살펴보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임진왜란 때 선조의 역할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네요. 그런 그 전후사정 고려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죽은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예. 죽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그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 제소를 받으면서 아마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내 네. 개인적인 측은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걸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망골리를 안 올리는 그런 거를
누군가 계속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네, 했죠. 네. 그럼 나중에 진짜 역적이 되는 거거든. 그렇지. 왕에 불충했다는 가장 결정적인 네, 네. 이유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 노량해전에서 왕은 절대 쫓지 말고 보내라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도 이제 물론 명부는 우리 백성과 조선을 이렇게 유리한 적을 보내면 안 된다. 네, 네. 한 놈이라도 걸려면 안 된다고 그렇지. 이제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잖아요. 네, 다. 그렇지. 그러면서 본인이 죽는데 그 이순신 장군이 죽은 그 이 과정은 이 그때까지가 자기 쓴 유일한 난중일기인데 네. 그부터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웠던 거냐면 그 정도 공을 세웠다면은 본인이 죽었으면은 후손들한테 공을 주고 이렇게 좀 국가에서 대우했었는데 안 하잖아요. 나중에 효종 때 네. 효종 때 그 조카 이완 훈련대장이 그 이순신 장군의 조카예요. 그때 외에는 이순신 장군 후분들이 정계에서 나가서 한다는 그런 없어요. 대우를 안 했어요. 이게 이제 간부 사회도 잔인하네요. 권력을 쟁취하고 좀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의 어떤 자리를 넘볼 것 같은 사람을 싹부터 잘라버리는 게 옛날부터 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 시대 왕 중에서 인조하고 선조가 제일 싫어요. 제일 무능한 무능해서 지도자였어요. 백성을 힘들게 무능해서 했네요. 자기만 무능하면 되는데 네. 그 무능이 전부 국가나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그게 피해가 간 거예요. 예. 엄청난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보면 조선 그 외란 7년을 통해서 조선의 그 경제학지 50%가 없어져요. 네. 그만큼 궁핍해진 거죠. 그렇지. 재정이 전쟁하고 궁핍해지고. 뭐 그러느라 농사 지을 때 네. 수도 없고. 그러면은 초기에는 그 도요토미 시대시에 엄명해서 조선 백성들한테 일본군이 피해를 안 줬지만 나중에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온갖 만행을 다 하잖아요. 네. 기백하고 코백하고 네. 얼마나 만행을 해요. 그러면 조선의 그 백성들이 얼마나 유린당했는지는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도 할 거예요. 그 기회가 무능한 지도자로 인해서 네. 백성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도층에 의한 또 다른 전쟁. 그러니까 사실 지도층의 분열, 또 지도층의 무능함으로 발생한 또 전쟁으로 뭐 그 이후에도 뭐 병자호란도 있고 여러 개가 있었지만 이제 좀 가장 최근의 전쟁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또 비교를 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해요. 최근에가 이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6.25 전쟁이죠. 네.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고. 네. 예. 그 6.25 비교되는 전쟁. 건데. 네. 6.25 전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6.25 전쟁 역시 이제 49년도에 네. 우리 한국에 주도했던 미군이 전부 철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철수를 하고 그 중국은 국공 내전이 끝나죠. 장개석 군대가 대만으로 밀려가고 중국 그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네. 그거 다 어떻게 배우세요 그런 걸? 날짜를. 아니, 그런 그 격변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북한이 네. 남침할 수 있다는 그 정보와 첩보가 계속 접수돼요. 우리 자체 그 방첩부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는 거의 뭐 북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알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한으로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정보가 네. 계속 들어왔네요. 엄청난 첩보가 들어와요. 수시로 막 들어오고. 그러고 왜냐면은 탱크 부대가 움직이고 전방에 그 북한군 20만 명이 전개에 들어오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네. 하도 그러니까 군 그 경계공안시 내려요. 경계 강화 지시. 예, 경호실 내리고 있다가 그 6월 24일 6.25가 터지기 하루 전에 네. 그걸 해제시킨다고요. 경계 강화 지시를 6.25 터지기 하루 전에 해제시켜요? 네, 해제시켜요. 해제시키고 그 더군다나 그날 저녁 24일 저녁에 네. 육군 해관 그 건립 기념 파티를 서울에서 열어요. 우리가 전방에 있는 사한장 지휘관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파티를 한다고요. 전쟁 전날 파티가 열렸네요. 네, 파티를 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네.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전 38선 전역에서 동시 그 남침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에 지휘관이 없는데 사한장이나 이런 사람들 없는데 어떻게 병사들이 전쟁이 되겠어요. 파티하느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서부전선은 네. 그냥 물밀듯이 밀려가지고 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할 것은
그 당시는 이제 38선이기 때문에 개성 지역은 우리 지역이고 네. 저쪽에 지금의 우리 지역인 고성 이쪽은 북한 지역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춘천이 최전선의 전방이에요. 이 전방에 육사단 김정호 대령이 주의하는 육사단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육사단장은 그 육군 해관 그 준공 기념 파티에 오라는데도 안 가요. 왜? 거기서 춘천에서 서울까지 온 걸 안 걸리잖아요. 이 사람은 네. 자기 나름대로 그 사단에서 계속 첩보를 수집하잖아요. 네. 정보를 수집하고 해서 분명히 임박해 있다. 북한이 침범할 수 있는 것이 임박해 있다고 이렇게 네.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전투 준비를 계속해요. 훈련도 시키고, 이 양반이네. 예, 네. 훈련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심지어는 모자라니까 네. 민간인들까지 협조를 받아가지고 참호를 파고 교통도 파고 전투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저기 서울 육군회관에서는 파티를 할 동안 이 김종호 사단장은 전쟁 준비를 전쟁 했네. 준비를 한 거예요, 계속요. 그래가지고 그 이 전쟁이 발벌되자마자 유일하게 춘천의 육사단만 북한군을 이게 막고 격퇴시키는데 그냥 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냥 된 게 아니네요. 네. 저렇게 김종호 사단장의 준비된 그렇죠. 그 철저하게 상황이 준비하고 있었네. 그때 훈련시키고 대비를 네. 했던 거예요. 네. 그 정보를 활용했고. 근데 이 춘천 지역 전투가 왜 중요하냐면은 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3일 동안을 머물러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의문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으면 빨리 밑으로 내려가야지. 예.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북한에서 나오는 어떤 전략이라든가 그 당시 6.25 계획을 보면은 네. 김일성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수도 서울을 점령하고 이 한반도를 다 한 데까지 네.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피해를 저소화시키기 위해서 수도 서울을 이 견착을 시키고 우리 저 십변계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소련 아니 뒤로 독일이, 가가지고. 예. 그러면서 이쪽에 춘천 지역에서 정예 병력들이 빠른 시간 내 한강 이남으로 네, 저 네. 막아가지고 이 주력 병력을 요 서울에서 자기들이 포위해가지고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이런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네. 실제 춘천 전방의 북한군 23단은 북한의 최고 정예 부대였어요. 그 뒤에 들어오는 예비 부대도 마찬가지고 네, 네. 따라오는 예비 부대도 그러니까 김종호 사단장이 맞붙은 북한의 네. 부대가 최고 부대였다는 최고 얘기. 부대였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그 당시 전투 경험이 없는 장교나 사병들이 대부분 했었는데 네. 북한은 그렇지 않은 것이 그 오랫동안 그 중국의 국공 내전 때문에 이 국민대 군하고 공산하고 막 싸우잖아요. 네, 네. 이 팔로군인데 거기에 조선 의용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잘 싸웠어요. 맨날 전방에서 최전선에 싸우고 그래서 그 중국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다음에 네. 이 5만 병력이 북한으로 들어와요. 네. 북한 들어와서 이 남침할 때 가장 했던 23사단으로 주력을 배치한다고요. 전투 경험이 가장 그 많고 정예된 병력이 네. 춘천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춘천을 점령해가지고 이 한강 이남에서 이 서울에 있는 이북에 있는 우리 한국군 주력을 전부 거기서 그 묻겠다는 그런 네. 전략이 있었는데 네. 홍천에서 이 김종호 그 사단장이 오히려 격퇴시키고 그러니까 예비 병력까지 막 투입시켜요. 네. 북한이. 근데도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작전 계획이 이게 틀어지니까 네. 이 서울을 미리 점령한 북한군은 기다린 기다려야지. 거예요. 내려올 때까지 후방으로 네. 그러니까 저 육사단이 맡고 있는 북한의 23 그 부대가 네. 빨리 내려와 가지고 서울 수도 뒤쪽 그러니까 네. 저기 뭐야 수원 쪽으로 가야겠네. 이렇게 수원 쪽으로 가서 네. 이렇게 포위를 해야 되는 그렇게 상황이 말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저 전쟁 전문가라든가 네. 전사 연구가들이 그를 인정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래 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육사단이 이 뒤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육군보에서 빨리 철수해라. 네. 그러니까 이제 육사단이 축체적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철수합니다. 안 그러면 육사단이 갇혀버리니까. 갇혀버리니까 테러가 차단돼 버리니까 빨리 철수하라고 한다고요. 아니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저도 이제 이 전쟁 뭐 이 그림이 좀 그려져요. 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네. 바로 여기 진천. 진천에서 육사단 일개 연대가 네.
수도 사단에 배속돼 가지고 진천에서 또 내려오는 그 북한군 일개 연대를 또 선멸시켜 버려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준비했던 그 지휘관과 네. 평상시 준비했던 그 훈련된 병사들은 그 정도로 전투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저기네. 저기 6.25 때 이순신이네. 6.25 때 이순신. 그러니까 그 김종호 장군이 춘천 전투에서 적을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네.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냐면은 이 서울 한강을 이남을 거쳐서 물밑이 내려왔으면은 네. 우리가 방어선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3일 동안 묵고 임해서 김웅일 장군이 이제 우리 6.25 전사에 또 하나의 영웅으로 찬양한 김웅일 장군이 네. 노량진서부터 지금 한강 이남 방어를 네. 7일간을 버텨요. 그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북한군이 이제 계속 남침을 내려오는데 네. 축체적으로 네. 처음에 이제 노량진을 비롯한 그 한강 방어선, 그다음에 오산에 미군 특수부대 1기대가 처음으로 참가를 합니다. 그때 오산 방어선, 네. 대전 방어선, 그다음 외관 다부동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낙동강 방어선을 만들 때 그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준다는 게 전쟁에서 되게 골든타임. 중요하다는 생각이 엄청 드는 중요한 게 거예요. 그 독소 전쟁에서 네. 그 히틀러가 키예프로 그 중부 집단군을 내려보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한 3개월 동안 그 고착 상태가 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골든타임 놓친 거죠. 그래서 스탈린이 네. 모스크바를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시간 준 벌어줬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김정호 사단장이 춘천에서 그 막어줌으로 인해서 네. 우리가 그 한반도 이 전쟁을 축체적으로 계속 그 시간을 벌면서 미군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우리 한국군이 재정비해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6.25 때 이순신 장군인 김종호 사단장님이 네. 보니까 자료 찾아보니까 충북분이에요. 네. 여기 부강 지금 네. 세종시로 이제 행정구역이 바뀌었는데 부강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45살에 이제 폐암으로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은 정치나 이런 걸 안 하고 계속 그 총장 하시면서도 네. 부항 중학교를 비롯한 학교 유경 사업을 많이 하셨고 돌아가시면서 네. 그 학교를 국가에 다 반납을 했어요. 네. 아. 어느 장군은 저쪽에 대학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하다 나중에 맞상이 생겼는데 이분은 그 자기가 만든 학교 유경자를 다 학교에 국가에다 반납하고 그 기부하고 돌아가셨죠. 네. 그러니까 6.25 전쟁의 영웅 중에 한 사람 미군이 선정한 김정호 대장 들어갑니다. 또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그 6.25 영웅 하면 또 메가더 장군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선생님이 이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메가더에 그렇게 해서 생각을 많이 하죠. 네. 예, 그거는 이제 아마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낙동전선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방어선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거와는 달리 이 낙동강전선에는 우리가 전력이 우세했어요. 북한보다. 아 우리가요? 예, 병력 수도 많고 특히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네. 포병 화력도 더 강해요.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고착이 돼 버리면은 그러니까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아. 3배 이상의 그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게 네. 그 공세로 전환 못하는 경우가 무지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메가더가 그 인천 상륙작전에서 적의 테러를 끊는 바람에 그러니까 포위한 거죠. 네, 포위한 우회 기동한 거지. 거예요. 네. 따지고 보면은 바다로 가서 했고 우회기동. 저쪽에 저 독일은 육지로 가서 우회 기동했고 네. 메가더는 바다로 우회 기동해서 저기 테러를 막은 거거든요. 네, 주력분을 여기서 막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일화 하나가 외관 다부동 전투가 이제 막 치열하게 막 밀고 밀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한국군이나 유엔군이 가장 그 에러를 겪은 것 중에 하나가 적의 포진지를 모르는 거야. 대포진지 어디 있는지를. 아 연기 나는 거 보면 알 것 같은데 포 쓰면 연기 나잖아요. 그 포연이라거든요. 네. 나 근데 이걸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관 다부동 전투 지역에는 항상 그 당시 L19이라고 네. 그 정찰기였어요. 양말기 이렇게 따라라 다니면서 이렇게. 네. 그러면 거기서 육안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날리면 포를 쏘고 막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 포탄이 좌로 갔습니다, 우로 갔습니다. 이게 조정도 해주고 네. 관측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없는 거야. 이 포가 어디서 날라오는지를 몰라요. 포가. 희한하네. 그 기술이 그렇게 좋았어요? 응. 그 옛날에는 지금은 포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우리 포가 떨어진 상태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포진지를 알아내요. 아, 그 안 GPS를 보더라도. 계산하나 보다. 예, 그거를 그런데 대포공사는 포진지를 우리 포가서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기술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고 때려야 돼요. 모르는 거야. 네. 근데 그 정봉욱 씨라고 나중에 이제 삼성학 교장도 하고 육군 훈련소 소장까지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북한군 사단 포병 대장이었어요. 중좌. 아, 그러면 그 낙동강 전선에 북한 측 아니 그 외관 다부동 전투에서 네. 북한 측 포병 대장이었어요. 아, 이제 북한군 얘기시네. 예, 정봉욱이라는 북한군 분은. 포병 대장이었었는데 네. 그 지휘관하고 이게 안 맞아 막 서로. 네. 이 지휘관이 자기 전공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불사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리고 막 몰아치고 그래. 그러니까 네. 거기서 불만이 많아가지고 네. 그 일설에면은 자기 부대원들을 다 집어넣고 네. 북한 말로 네. 나 나래 더러서 못 해먹겠다. 나 국방부로 갈 테니까 나를 따라올 사람 따라오면 남을 사람 넘어라. 그러고 아, 남한 쪽 남한 그러니까 군인 뭐라 그럴까 그냥 귀순한다는 국방군이라고 해. 국방군. 귀순한 거죠. 국방군이네. 귀순할 테니까 날 따라오려면 오고 말란 국방군 갈 말하라. 테니까 나 따라좀 따라와라고 이제 귀순을 해버려요. 그런데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기밀서를 갖고 왔겠죠. 정보를 갖고 왔겠네요. 예. 그때 귀순한 그 부대 사단장이 백선엽 장군이에요. 아. 그 일산으로 귀순을 한 거야. 네. 이 사람 백선엽 그 저 정보 그 중좌가.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넘어오면 해서 포병이잖아요. 네. 이 포도를 외관 다부동 이쪽에 그 대구 지역에 있는 사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 당시 8월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사과밭 속에다가 포를 감춰놓은 거예요. 사과밭에. 그럼 네. 뭐막 울창하겠네. 네, 그러니까 잎이. 포를 쏴도 이 포연이 연기가 네, 네. 이 사과나무에 가려져 이게 측정이 안 된 거예요. 측량이 안 된 거야. 관측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 이제 매거장 그 백선엽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한테 얘기해주고 그 외관 다부동 일대 지역에 사과밭을 작살내버려요. 아. 그 유엔군이 그 B-29 폭격기가 90m가 떠가지고 네. 그냥 보이는 그 사과밭은 다 융단 폭격을 하는 네. 거예요. 다. 야. 포진지를 보고 한 게 아니라 네. 그 사과밭을 보이는 것은 다 융단 폭격을 해요. 처음으로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융단 폭격이라고 해서 그냥 일정한 지역, 청주 그러면 청주 지역에다가 네. 그냥 비행기 하늘 덮고서 그냥 다 쏟아붓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아, 그 뭐 사과밭처럼 보이는 데는 다 그냥 했겠네요. 예, 그런데 그때 엄청난 공을 세우죠. 그런데 이 정봉욱 장군이 통상 이제 귀순을 하면은 네. 장교가 그러면 북한군 그 계급을 그대로 사용해 주든지 네. 공로를 봐서 1계급을 승진시켜 해주든지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중령 때 왔으니까 대령을 가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은 좀 기이한 사람이야. 나 북한에서 받은 계급장 못 받겠다. 소위도 다시 시작해요. 여기 소위도 다시 시작해요. 아, 네. 좀 특이하신 분이네요. 특이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1화가 전쟁이 끝나고 네. 전방에 이제 그 대령 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진급에 장군 진급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탱크를 몰고 미아리를 넘어온 분이에요, 그분이. 탱크를 몰고 네. 나 같은 훌륭한 장교를 왜 장군 진급 안 시켜주냐고. 미아리에 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니 근데 고개를 그 이제 전방에서 고개를 넘어온 사람이라니까 그 정도로 1호가 있어요. 음. 나중에 이제 진급이 돼가지고 칠사단장, 네. 칠사단장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철책이 없으니까 네. 막 올랐다 내렸다 막 네. 했거든요. 아, 그 당시엔 철책 하기야. 없었어요. 철책이 없었네. 그러네. 나중에 없었네. 목책만 했고 네. 그냥 북한도 내려와서 막 우리한테 막 총질을 하고 수장 까던지고 하고 귀 잘라가고 막 그럴 때예요. 네. 하도 그러니까 이 정봉욱 장군이 사단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북한군에다가 얘기를 해요. 그 북한군 사단장은 북한군 후배야. 네. 그 군단장은 군단장 지 후배예요. 그러니까 야 나 정봉 누구다 지사단장. 나래만 네 옛날 상관이고서 산장하고 있는데 네. 자꾸 와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엄포를 한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두겠다. 코미디인데요. 네. 그 마이크에 직접 얘기를 해서 산장이. 근데 그날 밤에 또 그런 거야 북한이. 그러니까 얼마나 승질나요. 네. 그러니까 그 사단 포병단장한테 좌표를 찍어주고 때려 그러는데 못 때리죠. 그건 정전병 위반이거든요. 대포를 쏘면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장이 서울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포병 출신이니까 사단장이 요거는 휴전 때 얘기네요. 휴전하고 나서 휴전하고 나서 사단장이 얘기. 됐으니까 좀 지나죠. 67년도인가 그래요. 아, 그게. 이건 67년도 얘기구나. 67년도인가 그때 이제 하면서 네. 그거 때리라고 하는데 네. 안 때리고 도망간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좌표를 찍어 그 포병들한테 때려요. 그러고 적치피를 날려버려요. 네, 네. 난리가 난 거야. 특이하신 분이네. 재밌네. 정봉욱. 이분은 뭐 이분 하나의 인생 스토리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는 얘기가 네.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돼가지고 대통령이 불러요. 네.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저래 음식들이 싸가십시오. 다음에 대한민국 군의 본때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어겨주면서 앞으로 네. 그러지 마라고 돌려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수 있던 그 배짱을 부리고 탱크를 몰고 뭐 장관 아니고 시위하고 했던 그 배짱을 부렸던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이 사람이 나중에 넘어와서 근무한 뒤가 박정희 대통령이 실사한 자에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정보국장을 너무 잘 알아. 인정을 한 거예요. 삼산학교를 처음 만들고 네. 그다음에 논산훈련소가 돈산훈련소가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부정 그 비리가 심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이걸 논산훈련소를 정화시킬 것이냐. 그 정보국장을 불러서 가서 당신이 가서 그 논산훈련소는 좀 정화를 해라 한다고요. 이분은 북한 그러니까 낙동강 전투 때 북한군에서 우리 국군으로 귀순을 했고 예. 그 이후에 소위부터 다시 시작한 소위부터 다시 시작했고 그럼 뭐 네. 하여튼 뭐 양심은 좀 있는 분이네. 진국이 늦었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왜 나를 사단장을 안 시켜주느냐 하면서 탱크를 몰고 미아리로 넘어오고 뭐 그러면서 삼사관 학교도 만들고 뭐 저기 논산훈련소도 정비를 하고 네. 그 체계를 갖추고 했다라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공이 좀 많으신 분 같은데 한편으로는 변절자 아니야 이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말씀 들으면서. 근데 이제 그런 그 북한군 때 넘은 장면들도 많이 있었고 네. 또 그 일제시대 때 일본군에서 간도 특설대 같은 데 근무하다가 또 우리 한국군 고위 장군이 되고 참모총장까지 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간도 특설 근데 때 이 사람은 백선엽 장군님. 그 자기 소신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 너무 소신이 강해서 네. 그다음부터는 진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논산훈련 소장하면서 네. 다 뒤집어 버려요. 네. 그렇구나. 잠깐만 이제 우리 정봉욱 이분한테 너무 빠져 있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아까 그 미군이 인정한 그 6.25 영웅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종호 그 사단장이셨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메가더 장군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에 대한 평가가 갈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저는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네. 옛날 시골에서 수학여행 가면 인천을 들려서 그다음에 서울로 갔다 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인천 가면 반드시 그 자유공원 가서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메가더 동상을 가서 보고 그쵸. 오는 것이 맞아. 하나의 코스였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메가더는 전쟁 영웅, 트루먼이 해임시켜가지고 우리 남북 통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 비운의 장군 뭐 이렇게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냉철하게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인천 상륙 작전에서 적이 테러를 찾아내고 한 거에는 대단한 그 작전을 한 건 분명합니다. 다 불가능하다는 걸 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메가더 장군이 그 여러 가지 몇 가지 실수를 하게 돼 전략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고요. 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인천에서 내려서 만약에 서울까지 오는데 얼마 걸리겠어요? 인천에서 내려서 서울까지 뭐 한 2시간 정도면 부대가 온다 하더라도 네. 한 3, 4일이면 들어오는데 네. 13일이 걸립니다. 그때는 좀 길이 안 아니 좋아서. 그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북한군 저항이 심했어요. 특히 신촌에 있는 지금 연세대학교 네. 그쪽 능선에서 북한군이 아주 격렬한 저항을 해요. 그 뜯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13일 만에 그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전하고 9월 28, 9.18 수복 서울 수복을 9월 28일 날 이런 게 13일 걸린 네, 거예요. 네. 그게 그만큼 북한군이 저항이 심했다는 건데 그 주 저항 지점이 지금 연세대학교 지점 네, 그쪽이에요. 네, 네. 그쪽에서 엄청난 전투가 막 벌어집니다. 어떤 그래가지고 서울 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 9만 8천 명의 정예 병력이 네. 인천 상륙에서 서울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유엔군이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엔군은 그 38선 수복을 회복하는 요까지만 명령을 받은 거예요. 임무가 꼬지예요. 북으로는 38선 넘어가지 거예요. 말고 38선까지만 수복을 해라. 예, 그렇게 인 상태인데 네. 그 당시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올라가서 대통령으로서 통일시켜야지. 통일시켜야죠. 여러 같은 그 네. 열망이면서 네. 작전권이 유엔구상인데 불구하고 네. 이승만 대통령이 한군 장군들을 불러요. 네. 올라가라. 그건 잘했네. 네, 그 잘했어요 이승만이. 네. 그리고 국군 3사단이 먼저 38선을 돌파합니다. 네. 유엔군 허락 안 받고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유엔군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네. 그래 훌륭하게 빨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10일 만에 돌파라는 명령을 내요. 그러니까 한국군이 먼저
10월 1일 날 그게 국군 날 아닙니까? 10월 1일 날이 그 그래, 38선을 국군날이에요. 돌파한 날이 10월 1일. 예. 10월 1일 날 돌파를 하고 10일 만에 예. 이 서부전선 서울 이북에서 유엔군이 올라가는데 네. 이 9만 8천 명 주력 부대가 같이 많이 올라갔으면은 네. 중공군이 개입하기 전에 우리 국경선을 회복할 것이다. 압록강 도망을 네. 했을 것이다. 빨리 하는데 갔어야지 빨리. 예. 예. 왜냐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예. 거기는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이 왜 그렇게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서울에 있는 9만 8천 병력을 다시 배에 싣고 네. 남해를 돌아서 원산상 작전을 시도를 해요. 아니 육지로 가면 빠른데 왜 배를 타고 돌아가요? 근데 메가더한테 물어봐야죠. 왜 그랬는지는. 왜 그랬는지는. 추측건데 인천 상륙 작전에 와서 엄청난 세계의 주목을 받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있잖아요. 멋있겠다. 그 바다에 그러니까 무릎까지 물찬 바다에서 걸어 나오는 거 그거 그 사진. 그것도 연출한 사진하고 나중에 확인됐잖아요. 네. 인천에서 한 게 아니고 필리핀에서 했다는 거죠. 그게 아, 사진이. 그게 연출된 그러니까 사진. 어쨌든 간에 돌아서 원산 상륙했을 때는 벌써 이미 국군 3사단이 원산을 점령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아까 골든타임 했잖아요. 네. 이 골든타임에 9만 8천 명 10만 병력이 바다에서 배멀미하고 온 거예요. 근데 메가더가 해군이에요? 그 해군 자기가 육군이죠. 그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업 출신이에요. 아니 그럼 뭐 해군 아니 배를 타고 원산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갔다길래 해군이라 그쪽에 전문가라 배를 타고 왜냐면 갔다 이제 했더니 태평양전에서는 뭐 해군이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극동군 사령했잖아요. 메가더 장군이. 근데 그렇게 하면 해서 그 시간을 무슨 놓쳤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그 병력을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 서부전선의 유엔군하고 동부전선의 네. 한군의 그 차이가 벼버린 거예요. 네. 그 벼버린 바람에 네, 네. 그 사이로 중공군이 들어와요. 또 한 가지는 이 급격히 올라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월동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월동 준비가 보급로가 길어지고 그러면 네. 월동 준비 안 돼가지고 그때 이제 1월 달에 이제 12월 달에 마치니까 네. 북한 측도 얼마나 네, 추워요. 네, 네. 그러니까 전투력 발휘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 38선을 통과할 때 벌써 이미 중국은 계속 경고를 해 공개적으로 유엔 대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 제3국 어느 나라를 통해서 계속 공식적으로 경고를 해요. 네. 38선을 통과하면 우리는 개입할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은 그 당시 국공대전이 끝나가지고 네. 그 대만으로 쫓겨간 국민의당이 말로는 장기석이가 계속 본토 회복한다고 막 큰소리 칠 때거든요. 네, 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명령만 내리면은 아침은 저 서울서 먹고 점심은 계속 먹고 저녁은 평양에서 먹는다고 북진하겠다고 네, 맨날 네, 네. 떠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장기석이 큰소리 칠 때란 말이에요. 그 예로 6.25가 딱 터지니까 미 칠함대 아시아의 주력 함대 칠함대가 어디 한국으로 온 게 아니고 대만 해역으로 가요. 네. 대만과 본토 사이에 들어가요. 그 전쟁이 못 일어나게. 네. 그러니까 중국은 만약에 우리 한국 유엔군이 올라와서 압록강 두만강을 하면은 네. 압록강 두만강선에 미군 기지나 외국 기지가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대만도 힘들은데 네. 이쪽에 동북아에 또 하나의 자기들이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은 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지 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훗날 키신저 국무장관은 이런 회고를 해요. 만약에 평양 원산까지만 갔으면 가고 휴전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미 합참은 아예 38선을 넘어 순간부터 중공이 개입할 기밀을 준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어쨌든 간에 전략적인 실수를 해서 네. 중공이 개입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부터 메가더의 생각이 달라져요. 네. 태도가 네.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전략적인 실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원폭 사용을 계속 대통령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이 한반도에 원폭을 쓰겠다. 예, 우리는 만주 폭격이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네. 만주에다 왜 폭격을 합니까? 네. 이미 중공이 들어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 이제 그것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네. 이렇게 보고를 해요. 한반도는 지킬 가치가 없고 또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나 구인들이 싸울 의지가 없다. 네.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릴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그 주요 인사들 10,000명을 일본이나 철수시킨 다음에
태평양상의 원이라고 망명정부를 만들자고 이렇게 네. 건의를 해요. 아니 그 상황이 지금 우리는 막 그 의기가 충천해가지고 어떻게 좀 이겨보려고 하고 있는데 메가더는 아 여기는 에이 애들 싸울 의지도 없고 대충 우리 포기하고 나갑시다 이런 거네요. 몰랐겠어요? 여기 현장에 와 있는 지휘관이 그 몰랐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한 그런 방법으로 썼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트루만 대통령도 자기가 듣는 정보가 있잖아요. 네. 아니거든. 그러니까 육군 빼놓고 해군 장관, 공군 장관을 보내요 한국에. 네. 직접 가서 판단하고 와. 네. 만나보니까 아니잖아요. 군인들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부터 정치인부터 모든 국민이 우리 총만 달라. 우리 북진통일 하다. 싸운다. 그런 의기가 충천한 거예요. 그 다 보고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이 그 웨이크 섬에서 메가더를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회담 마지막으로 한다고요. 그때 중공군이 개입하겠는가? 아니라고 해요. 이미 중공이 들어와 있는데 유엔군이 북한에 들어와 있는데 그 중공군 그 포로를 신문하고 있을 때인데도 네. 거짓말을 해요. 중공군은 절대 개입 안 한다. 거짓말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트루만 대통령이 엄명을 내려요. 미군의 국군 통수권자는 미국의 군 통수권은 나다.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내 지시 없이 정체에 관한 문제, 외교의 문제를 언론에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군인들이 만약에 자기 의견을 낼 때는 꼭 상부에 보고를 한 다음에 네. 허락하에 언론을 만나고 발표를 할 수 있어요. 네. 그것은 엄격하게 이제 그 군 통수권자가 무력을 통제하겠다는 그런 네, 의지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이승만이 그 메가더 장군이 계속 언론에다가 자기 주장을 해요. 네. 그 만주폭도 해야 되고 원폭 사용한다고 계속해요. 네.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 대통령의 지시 불이행으로 그 메가더를 해임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진하면서 그 유엔군들이 월동준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네. 엄청난 고전해요. 중공군이 개입한 그것이 확인한 순간 50만 명이 개입하거든요. 네, 네. 처음에는 맞아. 유엔군이나 한국군이 완전 팽이 상태에 빠져요. 네. 싸우지를 못해 그냥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인해 전술. 네, 계속 밀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1.4.5때 때 수도서울을 다시 또 적에게 넘기는 그런 그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냉철하게 6.25 때 전쟁 과정을 한번 냉철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니까 결국에 그 이 6.25 전쟁도요.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에 따라서 크게 흐름이 바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 중요하죠. 일단 이승만 대통령이 야, 저 북한 저 우리 국군 넘어가 얼른 뭐 저기 압록강까지 가라고 했던 걸 메가더가 좀 지원을 해줬으면 우리 일찌감치 통일이 됐을 수도 그렇죠. 있겠고. 메가더하고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우리 한국군하고 같이 그런 그 협조된 네. 그런 작전이 이루어졌다면은 정책과 전쟁이 같이 마무리했다면은 네. 그 전쟁 양상이 달라졌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근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도 그 군사 문제는 무지하였기 때문에 네. 맨날 떠들었어요. 북친 통일 그 전쟁 나기 전에도. 그래서 그 북한이 남침한 게 북침했다고 이렇게 대회에다 선전한 가장 자료로 사용한 게 네.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이에요. 저 봐라, 저 대통령이 맨날 북진하기 위해서 뭐 점심을 거기서 먹고 저녁을 평양에서 먹는다고 했단 말이야. 아침을 서울서 먹고 점심을 개성도 그다음에 뭐지 먹는다고 했단 말이야. 그 대통령이 이렇게 한 그래서 이제 거거든요. 북침의 예. 자료로 북한에서 이용을 했군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만한 거예요, 자만. 능력도 없으면서 자만을 한 네, 거예요. 근데 과연 이제 6.25는 우리가 이렇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네, 네. 정보전에서도 우리가 그 정보를 소홀히 했고 대처를 정보전. 안 한 네. 거죠. 처음부터, 북한의 시작부터. 납침에. 그렇게 우리가 정보를 제대로 활용해가지고 제대로 대비를 했다면은 네. 춘천 김정호 육사단이 보여준 것 같이 서부전선이 그렇게 한꺼번에 무너질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쟁 그 원칙 중에 하나가 공자와 방자의 그 절투력 비교는 방어한 사람보다 공격한 사람이 3배의 그 전투를 가져야지 가능하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아, 공격이 더 힘든 거네요. 엄청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6.25 때 병력으로 보면 우리가 약 10만 명을 가지고 있었고 네. 북한이 20만 명이 넘어와요. 그렇게 한꺼번에 밀릴 수 있는 상황이 있었냐? 아닌 거예요. 정보 판단이 미숙했고 정보 판단이 미숙하다 보니까 그 대비를 제대로 못했고
그러니까 속절없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막 그냥 일방적으로 무너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아. 그것은 뭐냐면은 군 지휘관들이 무능했던 거예요. 정보를 제대로 활용 못했고 네. 그다음에 그 정보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그 대비체를 안 한 거죠. 네. 그러다 속절없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6.25는 전체적으로 그게 큰 아쉬움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교훈으로 삼아야 될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국군 입장에서의 어떤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셨고, 또 저는 또 한편으로 메가더 같은 경우도 이제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이런 정보의 일종의 정보의 왜곡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한반도가 핵전쟁의 어떤 위협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아찔한 그렇죠. 상황까지도 갔을 수 있겠네요. 개인적인 그 의견은 좀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그 메가더 장군은 훌륭한 지휘관인 것만 군사 지휘관은 분명해요. 네. 웨스트 포인트를 수석으로 나왔고 그 자기 엘리트 의식도 무지하게 강한 사람이기 네, 때문에 네. 이해는 좋은 점도 있고 훌륭한 네. 장군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일본이 필리핀을 침공하고 들어갈 때 그 당시 그 메가더는 미군의 극동군 사령관으로 필리핀에 준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 바탄반도로 통해서 도망가는데 네. 거기서 잠수함 타고 가족도 만들고 도망간다고요. 2만 명의 미군을 놓고 도망가요. 네. 물론 그때 이제 자기는 대통령 명예에서 I'll be back 그러나 다시 돌아온다고 하지만 I'll be back. 그건 핑계에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놓고 도망간 문에 의해서 그 나머지 그 미군 2만 명이요. 네. 죽음의 행진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행군에 다 죽어요. 굶어 죽고 막 죽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게 전쟁이 다시 이제 본격화돼 가지고 할 때 일본하고 네. 싸울 때도 보면은 네. 거기 그 사람에 대한 일화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진짜 전력적으로 전술적으로 이 한국에 어떤 이득이 되고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과시욕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에 의하면은 그 우리는 항상 그 메가더 장군이 그 인천 상륙작 때 바지 물적시며 들어오는 네, 사진, 그 사진. 그게 필리핀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옛날에 찍은 걸 아. 그렇게 이제 그 홍보에 활용하고 그런 데는 상당히 귀절한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원산작전은 왜 이렇게 했냐? 사진 찍으려고 그랬나요? 인천 상륙작전에서 성공함을 해서 미국 조야나 세계에서 엄청난 이게 자기 메가더에 대해서 각광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영화를 누리고 싶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찬사를 받고 싶어서 네. 야 멋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한국에서 직접 전쟁을 주하면서 많은 한국 장군들하고 네. 얘기를 해보고 전략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한국의 장군들이나 구인들이나 백성들은 한국을 지킬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이렇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겠습니까? 네,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 원폭을 사용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원산 그 상륙작전을 하려고 했고, 네. 그 계속 대통령을 지시를 불응하고 자기가 언론을 향해서 언론 플레이하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많이 안 알려진 얘기고 이제 또 역사가 정확하게 기록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모를 수 있는 부분이라 뭐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로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공격과 수비가 3대 1이 됐을 때 공격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전쟁 원칙이에요. 전쟁.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6.25 때 북한은 2, 우리는 1, 2대 1이었는데 그렇게 밀릴 상황이 아니었는데 밀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으로 이제 70년 이후로 이제 지금의 시점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 남북한은 뭐 1대 1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뭐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서 북한이 10대 1인 것 같기도 하고 뭐 핵에 대한 우리가 공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남북한 군사력을 우리가 좀 군사력 네. 그걸 이제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게 뚜렷이 나오는 건 없어요. 북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남한, 우리 한국은 이게 군사기밀에 속하니까 일일이 다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네. 다만 그 정부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 또 일부 매체에서 공개 신형무기 같은 거 발표 이런 걸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지. 네.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군이 보유하는 육해공군 해병대 무기 체계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나오는 건 없어요. 그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 북한은 우리가 또 이제 개를 발표하지만 네. 여러 가지 정보전을 통해서 추측하고 기술자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 기술 정보 휴먼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아내는 건 내용인데 네. 쉽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한 2017년도 미 CIA가 그 내는 보고서에 의하면은 네. 그 당시 북한의 그 군사비가 군대를 비교한다면 군사비가 약 한 그 우리 돈은 1조 원 정도. 우리는 그 당시 그 북한군의 한 4배 정도 되는 그 길을 했죠. 아 1조 원이 한 10조 정도 됐구나. 10조 10조. 정도. 9조 얼마니까 10조 정도. 네. 그 우리는 그 당시 한 42조 1조 네. 이 정도 네. 한 4배 정도 차이를 국방비에 우리가 투입을 했죠. 근데 올해 뭐 공개된 자료니까 올해 2022년도 우리 국방 예산이 약 54조예요. 근데 북한은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아요. 네. 그냥 국방비면 뭐 단순 국방비면 한 4배 차이 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2010년도 그 CIA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은 그 우리 경제력의 차이는 네.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한 31배 정도. 근데 올해 정도 일반 여러 세계 전문 기관들이 파악한 거 보면 한 61배, 61배 정도의 압도적으로 북한을 우리 경제력이 앞서 있다. 게임이 안 되네요. 앞서 있다 이렇게 네. 그 많은 보고서들이 이렇게 내놓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북한은 이번에 공식적으로 75년도에 우리가 북한의 국력을 앞서기 시작해요. 네. 75년도부터. 네. 근데 그 우리 앞선 국력을 북한은 그때까지 75년 그때 앞선 국력을 어디다 써먹었냐면은 국방력 강화에 썼어요. 탱크를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소총을 만들고 그 병력을 뽑아서 훈련시키고 이따 돈 아닙니까? 거기에 써요. 우리는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M1 그 소총 그 하나 2000년대 쓴 M1 소총 미군이 준 거 가지고 네. 무기를 잘 든 이런 때란 말이죠. 네. 네. 그러면 북한은 군비 확장에 주력을 했고 경제로 쏟아붓고 우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2차, 3차 하면서 경제개발에 주력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라는 강력한 동맹국이 우리 안보를 책임져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날 와서 약 61배 정도의 압도적 경제력을 그 우위를 지킬 수 있던 네. 그 원인이 된 거죠. 그건 분명합니다. 미국인 덕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북한이 과거 75년도 그 70년대 만들어 놓은 엄청난 무기 네. 전전 시간에 너무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한 4, 50년이 4, 50년 지난 지금은 이게 저치곤란이 돼버린 거예요. 네. 우리는 그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80년대 말 90년대부터 이제 국방력 강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최첨단 과학 정밀 무기를 중심으로 해서 군 체제를 정비하겠다고 나는 이렇게 봐요. 네. 그것은 군 지도자나 정책자들이 잘했지 않느냐 생각을 든 것이 네. 자 우리가 저 2차 대전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장의 1차 대전은 전장을 기관총이 지배했다고 했잖아요. 기관총 두두두두두 네, 이거 그게 지배를 했고 2차 대전 때는 전차 탱크. 탱크가 전장을 지배했다는 것을 알고 네. 독일은 그 대비를 한 거고 네. 그걸 써먹었어요. 네. 그렇듯이 우리 한국군의 그 전략가라든가 지휘관들은 아마도 그런 그 탱크나 이런 전략 이런 그 재래식 무기보다는 좀 더 과학화된 전략 무기, 미사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첨단 정보 무기라든가 이런 것이 전쟁을 지배한다. 수적인 우위나 이런 것보다는 그것이 전쟁을 지배한다고 아마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돈이 필요하죠. 네. 그 많은 돈은 국가 경제력이 바탕을 해준 거라고 봐요.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새로운 그 패러다임에 우리 그 군사력을 강화시키지 않느냐.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산 무기가 저 세계에서 인정받아가지고 네. 뭐 호주 같은데 사우디 같은데 2조씩 막 팔아먹는단 말이죠. 네.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무기들이. 그게 그런 그 거기서 나온 산물이 아닌가 싶어요. 아. 얼마 전에 이 서욱 국방장관이 네. 한국군 그 미사일 그 방어사령부가 네. 다시 전략상부로 격상되는 그런 과정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얘기가 공개적으로 네. 적이 도발하거나 핵무기를 쓸 경우에는 우리는 평양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 공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여정이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만큼 그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제 그 아까 핵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핵이라는 것이 비대칭 무기인 건 분명해요. 네. 얼마 전에 그 소련이 그 시험봤던 ICBM. ICBM 그것은 히로시마 원폭에 2,000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런 무기가 만약에 중국이 있고 미국이 없다. 이건 비대칭 무기죠. 네.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는 미국이 가지고 소련이나 네. 이 러시아나 중국이 없다. 네. 이게 비대칭 무기예요. 근데 이쪽만 중심에 우리나라에서 네. 그런 무기가 존재하겠어요? 쓸 수 있겠어요? 아, 쓸 수 없다. 못 쓰죠. 아, 왜냐면 터트리면 같이 죽으니까. 예. 아니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일본까지 중국까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같이. 네. 1,000배 의력이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 여기서 쏠 수 있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제 소견이에요. 네. 전술핵 무기 쓸 거예요. 일정한 부분을 날려버릴 수 있는 서울을 날려보낼 수 있는 또 어느 일정 부분 날려보낼 수 있는 아까 전술 핵무기의 정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전략 핵 무기는 그렇게 한 국가를 전쟁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무기. 네. 지금 적어도 이제 ICBM 이런 정도 거 되는? 한 최소한 300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유일하게 써봤잖아요. 네. 그걸 기준으로 해요. 그거 200개 300개 넘어가면 전략 핵 무기라고 봐요. 전술 핵 무기는 자기가 필요한 분 예를 들어 여기 청주 비행장에 저거 날리겠다는 그 부분만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네. 청주시만 날릴 수 있는 네. 이런 부분적인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핵무기 네. 이걸 전술 핵무기라고 더 봐요. 작은 거네, 전술 핵무기가. 네, 그렇다면은 1992년과 노태우 대통령 때 한반도 비핵화 전략으로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 전술 핵무기를 네. 전부 빼냈단 말이죠. 네. 그럼 빼내면서 이게 항상 그 대칭 비대칭이라는 것은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네. 얘가 탱크를 100대 갖고 있어. 그럼 우리도 탱크를 지어서 70대, 80대 갖고 있어야 돼. 네. 쟤들이 미사일을 갖고 있어. 대포를 1,000문을 갖고 있어. 네. 그럼 우리도 거기서 더만 아니지만 한 90%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맞춰나가는 비대칭 무기거든요. 대칭이거든. 네, 네, 네. 그게 파워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서 전술핵무기를 빼가면서 네, 네. 그 힘의 공백을 뭘로 메꿨을까? 메꿔요. 북한이 탱크를 3,700대를 만들었다. 가지고 있다. 네. 이제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네. 우리가 치료도 2,400대, 2,500대는 탱크를 신형 탱크를 만들어 네, 네, 보유한단 말이에요. 네, 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거의 이제 확인되고 이제 거의 네. 공시가 됐잖아요. 그거는 확 직접 확인하셨잖아요, 92년도에. 제가 이제 그 공작을 한 당사자고. 네. 자 그러면 우리 그동안 공식적으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된 것은 94년도에 이제 핵위기 김영삼 대통령 때 네. 나타난 건데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국가 지도자나 군 지휘관들이나 지도자들은 대비를 안 했을까? 했죠. 반대했죠. 핵은 보유 못하지만은 네. 핵을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체계를 정비를 한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분명하게 그렇게 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군 지휘관들이나 군 지도자들이 그렇게 대비를 한 거라고 봐요. 왜? 그거에는 우리 강력한 또 압도적인 경제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최첨단 무기. 그러니까 이번에 서욱 국방장관이 만약에 북이 도발 시에는 평양을 우리는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경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 감정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갖고 있는 핵에 대칭될 만한 우리의 네. 그 국방 수준이 있다라는 있다는 거네요. 얘기죠. 그러면은 뭐 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 네. 근데 이게 또 물리적으로 그 뭐 양적으로 대칭이 된다 그래서 이걸 운용하는 걸 잘못하면 이게 또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용 면에서 중요성, 그렇죠. 저 선생님이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잘 운용을 해야지 이게 효과가 날 것 같다. 그냥 갖고만 있다고 이게 이런 뭐 게 우위가 될까? 이런 거일 거예요. 아마 그 원래 그 6.25 전쟁 때 네. 김일성은 스탈린 만나가지고 49년도에 그 전쟁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아, 49년도에. 근데 그걸 강력하게 저지한 사람이 스탈린이었어요. 못하게 한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네. 중국도 이제 한지 얼마 안 되고 했는데 반대로 하면요. 만약에 49년도에 그 북한이 쳐들어왔으면은 거의 에치슨 라인 설정되고 그다음에 미군 철수한 다음에 바로 했으면은 우리가 방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더 그나마도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그 핵무기를 쓰느냐 마느냐 그 운영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내가 볼 때는 이 혹자들이 요새 그런 말을 해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폰에 몰려서 죽겠니 까무치게 되면은 너 죽고 나 죽자고 쓸 수 있다 아니냐. 그건 뭐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저 중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약간 좀 머리가 돌아가지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고 버튼 누르면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암호 시스템을 차례대로 이렇게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북한은 네.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 만약에 예상해서 한다면은 물론 당연히 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렇게 예상해서 한다면은 그 끝이 없는 것이고요. 그거는 막가파식으로 그치, 그- 북한 최고 지도자가 그 상황을 그래, 뭐 막아야지. 우리 핵 너희 쓰고 우리도 다 죽었어. 네. 그럼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정보 그 운영 능력은 정보의 운영 능력은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는 북한의 전쟁 징후 그 중에서는 핵을 쓴다는 것은 아주 제일 중요한 우리 정보 탐지 목표의 일본이 되겠죠, 그죠? 그런 징후가 보인다는 것은 아무리 북한이 네. 그 숨기고 거짓말로 은폐해서 한다 하더라도 네. 70시간 내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70시간 내 그 북한이 핵을 쓴다, 그 전쟁을 도발한다는 것이 네, 네. 확인되면은 네, 네. 정보 판단이 되면은 대통령이나 군 지도자들이 결심을 하지 않겠어요? 네, 네. 먼저 선제 타격해서 그 핵무기를 먼저 파괴시킨다든가 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적의 그 북한의 중요 시설을 먼저 타격해서 무력화시킨다, 전쟁 의지를 무력화시킨다든가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북한 핵 문제, 핵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너무 패배의식 빠지고 한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전전긍긍하고 있죠. 이게 큰일 날 것 같고. 근데 이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정보나 어떤 그 예측 능력을 이용해서 충분히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정도의 우리가 그런 역량이 있다. 좀 더 이렇게 좀 생각한다면 우리가 네. 우리가 항상 그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고 뭐 북한이 탱크가 뭐 지금 4,000대가 넘어왔고 항공기가 우리보다 배가 많고 이런 그 패배의식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숫자가 아니라 네. 이 성능이거든요. 네. 얼마나 과학화되고 정밀화됐냐 이게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 패배적이고 좀 부족한 거 생각하지 말고 한번 크게 보자고요. 아까 이제 얘기 온 과정에서 우리가 국방비 그다음에 압도적인 경제력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가 그 북한보다 우위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설명한 대로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그 군사 과학화, 네. 정예화 네. 요거거든요. 병력이 100만 명 갖고 우리가 60만 있다 해서 걔들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은 우리가 서부전 독일하고 소련 그다음에 독일하고 이 프랑스 전투에서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숫자 이런 면에서는 영국연합군이 더 강했어요. 네. 소련이 숫자만 더 많았어요. 네. 그런데도 독일이 이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비등한 상태로 북한을 일부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파워 밸런스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플러스에서 네. 우리가 북한이 갖지 못한 게 있잖아요. 미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군의 강력한 그 군사 동맹 있잖아요. 한미동맹. 한미동맹.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동두천은 바로 코앞에가 전선이에요. 네. 휴전선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 거리가 개성 정도 예를 든다면 네. 개성에 네. 중국군 정예군 일개 사단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자고요. 아 이거 끔찍한데요? 네. 아 좀 항상 좀 위기 의식이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럼. 사리원이나 이쪽 지역에 고종 네. 근교가 우리 이제 오산 지역이거든요. 네. 오산은 미군 전략 공군 기지예요. 네. 그러니까 오산 정도의 그런 그 미군 기지가 공군 기지가 네. 사리원 정도에 있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자고요. 아, 그럼 걱정되는데요. 그렇죠. 저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연합군이 그러니까 북한군하고 중공군 그 연합군이 평양에 창설돼 가지고 네. 전쟁을 지휘한다. 네. 한번 반대로 우리가 느껴보자고요. 네. 네.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현재 지금 북한하고도 힘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그 국방 태세를 해왔는데 네,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북한이 가지지 않는 강력한 한미 동맹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를 지금까지 해왔고 네. 앞으로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모자라는 바로 북이 만약에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물론 최종적으로 채용권자는 미국 대통령이지만은 즉각 우리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전략 자산이 일부 들어가 있고 4시간 만에 지원이 가능한 그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일본이라든가 오키나와 괌에 다 배치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동해안에 세계에서 제일 잠수함 작전하기가 좋다고 평가한다니까 동해안이에요. 아. 동해안에 항상 미국의 핵 전략 잠수함이 와 있다고 우리는 예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남북 군사력 비교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패배주의적으로 가다거나 불안하거나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우월성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네. 느끼고 있으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너무 패배주의에 젖지 말자. 이거 네. 되게 또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사실 우리 맨날 북한한테 당하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 벌써 또 1시간 40분이 흘렀는데 우리 처음에 독소 전쟁 살펴보면서 이 이제 지휘관의 역할 또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또 국민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임진왜란 또 6.25 전쟁까지 이제 한반도 상황까지 되짚어봤는데 이렇게 전쟁사를 통해서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의 현재를 사는 우리가 좀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어떤 미래를 그려 나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 우리 선생님 이런 전쟁사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아마도 저는 이제 군 장교로 사관학교를 나서 지금 장교로 한 17년 근무를 했고 또 국가정보전에 들어가서 이런 국가 안보의 일을 최전선에서 했던 사람인데 내가 알기는 북한군의 생활한 막사를 직접 가본 유일한 사람일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이제 우리 금강산에 주둔하는 북한군 1사단 병사들이 생활한 곳이 지금 내가 가봤거든요. 그때가 이제 97년도인데 전 그때 여기서 전투력이 나올까? 전투력이 나올까 싶더라고요. 거의 저도 이제 군사나마니까 아프리카 알잖아요. 난민촌 같아요. 아니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는데 장교들 고위 군관들 생활이라든가 사병들 생활 수준 여기서 어떻게 전투력이 나오나 싶더라고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제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국가 이익에 모든 우선을 줘야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했어요. 일도 했고 이렇게 생활해왔고. 근데 그러면서 왜냐면 너무 패배주의에 젖는 것은 이것은 결코 국가 안보에 이로운 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코 수적인 우위라든가 어떤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비교되는 숫자만으로 상대가 강하다 할 때는 지났거든요. 전쟁은 많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첨단 과학 무기가 잘 갖춰진 그리고 국민의 통합된 안보 의식이 있을 때 지도자와 같이 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북한 그러면 패배 의식 어떻게 불안해하고 했냐? 저는 이렇게 봐요. 최근에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임진왜란 때 일방적으로 당했잖아요. 만날 당하게만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6.25 때 그냥 당해가지고 속절없이 낙동강까지 밀려가지고 전 국토의 90%가 공산화되고 요거 낙동강 10%만 가지고 간신히 이러다 보니까 북한 그러면 자꾸 이렇게 우리가 밀리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는 것만 생각하고 그 후에 또 한 가지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 보면은 그런 남북한의 군사력 불균형을 안보 불안으로 도덕치도 정치로 활용한 예가 또 있어요 많이. 북한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옛날 계속 참고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머릿속에 패배의식이나 불안감 이런 안보 불안감이 상존해 있던 것만 해도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것 같이 북한이 노동적 위대를 비롯한 학생 근위대 모여가지고 우리보다 한 3배 정도의 병력을 정예 병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 그것이 유리할지언정 그것이 결정적 요소인지 않는다. 북한이 탱크를 4,000미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불리하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성능이 문제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미사일 쏴가지고 때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F-15K 한 대가 전차 몇백 대를 동시에 파멸시키는 이런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군이 지금까지 허투루 지내온 게 아니다. 나름대로는 북의 외부의 이런 침략이나 위협에 대해서 대처를 해왔다. 그것이 미래전을 향해서 올바른 판단하고 했다는 것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압도적인 경제력이 네. 앞으로 우리 군을 계속 발전시키고 안보 체제를 강화시킬 것이다. 네. 플러스 알파에서 미국이 우리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있는 이상은 북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우리는 플러스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네. 이런 그 자신감을 가진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안보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네. 남녀수가 구분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국가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온 국민이 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 안보 의식을 갖는 것은 네. 바로 우리가 우리 국민과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국가를 지키는 그 가장 진흙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만 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그 아까 임진왜란 얘기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의병 DNA가 좀 있는 것 같다. 네. 지금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위기 상황에서는 다들 그 국민들이 이제 단결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우리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뭐 국방, 경제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것을 잘 운용할 수 있는 리더의 그렇죠. 가치관과 판단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리더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국가 지도자, 군 지도자, 네. 그 소단위 부대의 그 지휘자까지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국민한테 그런 신뢰를 주고 네. 국민은 또 그런 국방 책임자라든가 군 제비체들을 믿고 서로 상호 신뢰하고 그 가운데 이제 국가 지도자가 있는 거죠. 네. 지도자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네.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100만 뷰를 넘었던 그 미사일로 배우는 바라본 남북 탐구 생활에 이어서 이제 독소 전쟁으로 배우는 남북 탐구 생활을 해봤고, 이제 사실 이런 그 컨텐츠를 자꾸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이유는 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국민들이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실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기획을 했던 거고, 이제 남북 탐구 생활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다음 주제는 뭐로 할까요? 연구를 해보시죠. 저는 천안함 사태로 배우는 남북 탐구 생활은 어떠세요? 그쪽도 아시는 내용이 의견들이 많아서. 엄청 많을 건데 그 반대하고 또 찬성하는 분들이 갈려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상의를 하고 네. 있는 사실 위주로 네. 진행하시면 될 것 진실을 같아요. 알리는 차원이라면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어떤 시리즈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때마다 이렇게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네. 제가 직접 겪고 아는 거에 한해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말씀해 주셨는데 목도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한번 모실게요. 예.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도움이 된다면은 네. 그 상황에 따라서 네. 사건에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오늘 나와 주셔서. 아, 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